안녕하세요. 자, 헌법의 특성 볼게요. 자, 헌법 개방적인 걸 특성으로 하고 있죠. 개방적입니다. 두루뭉술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웬만한 건 그냥 법률로 알아서 정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된 사항은 결정을 위한 핵심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할 건지. 자, 헌법 개정 절차는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 130조에서 매우 상세하게 헌법이 직접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은 이제 최고규범이죠. 다만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이 최고규범이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 요거 하나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을 둡니다. 우리 헌법 37조 2항이죠. 자, 일반적 법률 조항을 두는 것이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게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입니다.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두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의 개념부터 볼게요. 자, 개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싶으면은 헌법에 합치는 쪽으로 해석해라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다 보면은 헌법재판소는 단순위원 결정을 하지 않고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한 결과 한정합헌 또는 한정위원 또는 단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한정합헌이나 한정위원 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줍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한정합헌 결정 그리고 한정위원 결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단순 합헌 결정도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정합헌 결정은 거의 안 내리고 한정위원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개는 똑같은 건데 합헌을 강조하면 이걸로, 위원을 강조하면 요건데 요즘은 한정위원 결정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한정위원 결정, 한정위원 결정, 한정합헌 결정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전형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게 전형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론, 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법률의 해석 지침, 이론이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게 규범 통제와의 차이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을 헌법재판관들이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이 안 됩니다. 헌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이론이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 없이도 가능하고 그래서 현행 헌법에도 합헌적 법률 해석 없습니다. 헌법에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이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헌법에 없습니다.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합헌적 법률 해석은 사법 적극주의다 하면 틀리죠. 사법 소극주의, 소극주의라는 거 조심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보기 5번입니다. 자, 정치적 자유와 그 밖에 이제 경제적 자유, 즉 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과 자, 재산권, 직업의 자유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자, 정치적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를 좀 더 많이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를 규제하는 법이 있으면은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고 자, 경제적 자유를 규제하는 법에 대해서는 좀 완화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헌적 법률 해석은 완화된 심사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해석 저렇게 해석이 가능하면은 웬만하면은 합헌이 쪽으로 해서 살려주겠다, 법을 효력을 유지시켜주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경제적 자유의 규제 입법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헌법적 근거는 없어요. 헌법에는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라고 안 써 있습니다. 안 써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최고기본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 권력 분립에서 인정이 되고 있고요. 법적 안정성, 국가 간의 신뢰 보호 이런 것도 하나의 이론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이 주로 규범 통제 과정에서 행해집니다. 위헌 법률 심판이라든지 자, 헌법 소원 심판에서도 자, 법령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에서만 합헌적 법률 해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단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 대표적인 판례가 이번에 보게 될 대법원 판례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명령을 받아서 봉급 절반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무죄 판결 받게 되면은 그거 다 돌려줘야 되죠.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 받았을 때라고만 돼 있지 뭐가 안 써 있다?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재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을 때 돌려준다는 말은 안 써 있습니다. 법에는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만 돈을 돌려주겠다고 써 있지만 우리 대법원에서는 요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무죄, 다만 형식적으로 공소기각 재판이 나온 경우도 이 안에다 집어넣어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한다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규범 통제는 아니죠. 이게 지금 뭐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된다 또는 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걸 따지는 절차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못 받은 돈 돌려달라. 이런 소송일 뿐입니다. 다 민사소송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다 전부 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규범 통제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서 볼게요. 표로.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을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석해서 살려주겠다.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켜주는 거고요. 자, 규범통제를 하게 돼서 규범통제한 결과 위헌법률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은 법률을 무효화시키는 거. 그런 점에서 완전 차이가 있고요. 자, 둘 다 뭐 공통적으로 이론적 근거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을 해석할 때 헌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헌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나의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규범통제를 할 때도 당연히 해석의 기준은 되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거에 위반되면 무효화 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심사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명시적 근거의 필요성. 아까 설명했다시피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 해석 지침 이론입니다. 법률 해석 지침, 헌법 해석 지침이라고 하면 틀려요. 법률 해석 지침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 규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규범통제는 이거는 그죠?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현행 헌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요. 헌법적 근거 없습니다. 하지만 규범통제는 헌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7조 1항, 107조 2항 이런 식으로 111조 이런 식으로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고형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역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서 그에 따라서 심판한다. 역시 헌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헌법적 법률 해석의 한계 볼게요. 세 가지가 있죠. 문장의 의미를 넘어서면 안 된다. 자, 입법 목적을 헛되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만 가능한 거지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 자, 셋 다 한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끔 시험 문제에서 헌법 수용적 한계는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로 인정될 수 없다 하면 틀려요. 셋 다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걸 그냥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판례는 넘어가고요. 자, 다음 판례 볼게요.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호감으로 선고한다. 유연이 나왔던 부분이죠. 자, 법에서 법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반드시 보호감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감을 선고하려면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관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법에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합헌적으로 법률 해석을 해서 한정 합헌 결정, 한정 유연 결정식으로 유연 결정 말고 이걸 법을 살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을 보호감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보호감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는데 이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즉 반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만 보호감호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은 살아있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문의의 한계,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줄 수가 없고 결국 단순 이용 결정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 판례도 볼게요. 양벌 규정이죠. 묻지마 양벌 규정. 다른 말로 면책 사유 없는 양벌 규정입니다. 종업원이 잘못하면 개인 사업주나 법인도 같이 처벌하겠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뒤에 면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다만 종업원의 선임 감독상의 주요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면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책 규정이 없으면은 유연이 되는 겁니다. 법에는 안 써 있지만 그런 면책 규정이 있는 걸로 합헌적으로 해석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역시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다. 문헌상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순 이용 결정이 나왔던 부분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미 실효된 부칙 조항입니다. 자, 이미 실효된 부칙 조항. 자, 부칙이 있었고 그 부칙에 근거해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는데 법이 전부 개정되면은 종전에 있던 부칙은 다 사라집니다. 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로운 부칙을 안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은 종전에 있던 부칙은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으면 그 부칙이 세금을 거두는 과세의 근거니까 세금을 못 거두는 겁니다. 자, 조세 법률주의, 과세 요건 법정주의, 자, 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칙이 사라졌으니까 세금을 못 거두는 거죠. 그런데도 세무서장은 세금을 부과했고 법원에서는 그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봤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봤던 부분이에요. 자, 부칙 조항이 이미 실효되었음에도 이를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유연적인 법률 해석이다. 합헌적 법률 해석을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봤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줄거진 거 볼게요. 자,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 합치적인 법률 해석,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할 수는 없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지금 효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법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합헌, 저렇게 해석하면 유연인데 합헌적으로 해석해서 살려줄 수 있지 않나?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인 거지. 있지도 않은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는 합헌적 법률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세무서장이나 법원에서 자, 법이 전부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칙을 살아있는 걸로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해석을 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경과 규정이 미비, 부칙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이걸 빠뜨렸기 때문에 거둬야 될 세금을 못 거두는 상황이 생기네요. 이게 명백한 입법의 공백입니다. 자,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수니까 눈 감아주자. 즉 부칙을 실수로 안 만들었지만 부칙, 예전 부칙 계속 살아있는 걸로 봐주자. 이게 세무서장과 법원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 요 부칙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부칙이 실효됐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니 똑같이 세금을 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입법자가 실수해서 부칙을 빠뜨리는 바람에 누구는 세금 냈고 근데 누구는 세금 안 내도 되고 자, 요런 상황 즉 형평성의 왜곡이죠. 자, 요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무리해서라도 사라진 부칙을 살아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세무서장과 법원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니들이 할 일이 아니다. 누가 할 일이다? 국회, 입법자가 권한이고 책임이지 법원이나 과세관청, 세무서장, 국세청장 니들의 몫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은 이제 정반대 입장이죠. 세무서장이다 대법원의 입장. 그다음 판례로 볼게요. 자,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 전부 개정입니다. 전부 개정, 전문 개정. 이런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뭐 본칙, 분칙 전부 다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따라서 종전 법률의 부칙 규정, 경과 규정 당연히 실효됩니다. 종전 법률의 부칙의 경과 규정 이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거였거든요. 이것도 다 실효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이고 원칙이면 예외가 있겠죠. 예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데 바로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 따라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야 되는 거. 이게 특별한 사정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칙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고 헌법재판소는 무슨 소리? 그건 니들이 할 일이 아니라 입법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효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 자, 기존에 있던 부칙이 실효되느냐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냐는 부분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관습원법입니다. 관습원법 관련해서 이 판례를 우리가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뭐 대한민국 수도를 갖다가 옮기겠다. 그래서 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죠. 자, 결론이 유연히 나왔고요. 자, 먼저 1번 볼게요. 국회와 대통령 수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수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대한민국 수도가 어디냐는 것은 뭘로 결정하느냐? 국회와 대통령이 어디에 있느냐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법원이나 나머지 뭐 국무총리나 뭐 나머지 뭐 법무부든 무슨 나머지가 지방으로 내려가도 상관이 없어요. 국회하고 대통령만 서울에 있으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청와대가 어디에 있냐? 뭐 요거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죠. 불문헌법, 관습헌법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더라. 자, 3번입니다. 국민은 성문헌법의 재개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않은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국민이 성문헌법의 재개정에 참여하는 거 국민투표로 참여하죠. 자, 그뿐 아니라 관습으로도 국민들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습헌법을 바꾸려면 대한민국 수도를 바꾸려면 성문헌법 개정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지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 즉 관습헌법으로 성문헌법을 개폐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되죠. 자, 기본적 헌법성 사항에 관해서 관행이 존재하고 이게 반복, 개성, 항상성, 명령성 등등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 기본이다 하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행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요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합의를 해주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관습헌법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5번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도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관습헌법은 헌법 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놓고 분명히 130조에 따라서만 개정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문제 내면은 이거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아니, 그렇게 문제 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로만 개정될 수 있다. 하지만 한편 이거 말고도 이렇게도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내려면 다 내줘야 돼요. 이렇게 내줘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관습헌법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30조에 따라 개정해서 바꾸면 돼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 아니라 뭐
세종시다라는 식으로 헌법 개정을 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또 한편으로는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국민이 국민적 합의를 거둬들이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순간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헌법을 바꾸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130조에 따라서 개정한다는 거, 또 하나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면은 없앨 수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습헌법의 요건들 중에서도 특히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은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일 뿐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관습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계속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국민적 합의가 없어지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자, 7번 볼게요. 자, 관습헌법을 헌법 개정 절차가 아니라 법률의 형식으로 개정할 수는 없죠.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해서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고 싶으면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국민적 합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남은 방법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자, 8번입니다. 헌법 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이게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68조이랑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에요. 따라서 기본권 침해,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라는 걸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기본권을 침해됐다고 얘기했느냐? 국민투표권을 침해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의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거치게끔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냥 수도를 바꾸게 되면은 130조에 따라서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인 뭘 침해한다?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자, 72조 국민투표하고는 상관없어요. 130조 헌법 개정 관련된 국민투표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유형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수도 이전을 못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청권에서 불만이 많아졌고, 자, 그래서 결국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수도 이전을 하려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새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법 이름 긴데 알 필요 없어요. 법 이름 절대 시험 안 나옵니다. 그냥 세종시 만드는 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각하 헌법소원심판에 적법 요건을 못 갖췄다 해서 각하가 나왔던 부분이죠. 먼저 1번입니다. 자,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다. 지금의 세종시죠. 자, 세종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합니다. 즉 이 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잘 읽어보니까 국회와 대통령이 소재지가 어디인가가 수도를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아까 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수도 이전하면은 헌법 위반이라고? 좋아. 수도 이전 국회와 대통령만 그대로 남겨주자.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고 나머지 기관들을 세종시로 옮기는 식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수도 이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기 때문에 세종시 건설한다 하더라도 수도 이전이 아니다. 수도 기능이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이죠. 자,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전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 관습헌법,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 관습헌법 한번 인정했다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래서 관습헌법 웬만하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게 관습헌법이다. 웃기지 말아라. 이건 헌법의 기본적 사항,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이런 관행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관습헌법 자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관습헌법 개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습헌법은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관습헌법인데 대한민국의 수도는 국회의사당과 청와대는 그대로 서울에 두고 있거든요. 수도 이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습헌법 개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 문제가 전혀 발생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헌법 72조 국민투표권이라도 침해당한 거 아니냐? 그거라도 좀 판단해달라 그랬는데 72조하고도 상관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 72조는 국민투표에 붙여질 중요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외교국방 통일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이 재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실시할지 어떻게 할지 설문 내용을 어떻게 할지 그거 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걸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투표를 할지 말지는 72조 국민투표를 할지 말지는 오로지 대통령 마음이에요. 자, 임의적인 국민투표 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72조 국민투표권은 임의적인 국민투표라고 얘기하고 있고 130조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국민투표이기 때문에 임의적이 아니라 그때는 필수적 국민투표 제도다라고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특정 국가정책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면 이게 헌법 위반이다.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 주권주의에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데 대통령에 따르지 아니해 헌법 위반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72조 국민투표를 할지 말지는 오로지 대통령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국민투표 72조 국민투표에 붙일지 말지는 오로지
대통령 마음이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헌법 72조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입니다. 130조 국민투표권하고 완전 다르죠. 130조 국민투표권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고, 그렇지 않고 헌법을 개정한다 싶으면은 수도로 옮기는 식으로 헌법 개정한다 싶으면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가 됩니다. 하지만 72조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한은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기본권이에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사가 가능하지도 않으니까 침해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역시 또 각하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청문권. 그래서 국회 입법에 대해서 국민의 지위에서 적법 절차에서 파생되는 청문권이라는 기본권이 있는데, 나 이걸 침해당했다. 세종시를 만드는데 나한테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 청문권 침해다 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대답, 그런 청문권은 기본권 자체가 아닙니다. 역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해서 각하를 했고요. 청문권 기본권이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요거 또 하나 주장했어요.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한다고 그렇게 난 그냥 볼 수 없다. 나의 감시를 받아라 뭐 등등등 얘기하는데, 이렇게 재정 사용의 합법성과 사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 그럴듯하지만 이거 역시 기본권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문권, 납세자의 권리 키워드 기억해 주세요. 기본권이 아닙니다. 자, 이거 아까 설명했다시피 관습원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라고만 얘기했지, 관습원법이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까지 가진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역대 헌법 개정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 자, 보시면은 자, 먼저 제안, 그리고 공고, 의결, 국민투표 4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헌법조문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현행헌법에는 제안자로서 국민을 빼고 있습니다. 국민을 빼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도 헌법 제안권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국민 반환 이후 국민 반환 제도 2차에서 6차까지 있었다. 그걸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국회가 제안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국회는 항상 제안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항상 제안권이 있었다 하면 틀립니다.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제안권이 없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5차 개헌, 6차 개헌, 즉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제안권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국회에서 또 하나 자세하게 보면은, 자, 국회 제적 3분의 1 이상이면, 민의원이 국회죠. 민의원 3분의 1 이상이기만 하면은, 자, 발의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3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로 갑자기 정족수가 올라갔습니다. 그게 1972년 헌법 때부터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국민발언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2차에서 6차까지 존재했다는 거. 자, 공고기간 대통령이 공고하는데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20일 이상으로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거 역시 1972년 헌법 때부터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국회가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의결 정족수는 항상 뭐 제적 3분의 1호, 항상 뭐 지금까지 쭉 큰 변화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투표 제도죠. 자, 국민투표 제도는 헌법 개정 절차에 있어서 원래 없었습니다. X로부터 시작하죠. 쭉 X인데, 자,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시작된 거 5차 개헌 때부터입니다. 5차 개헌 때 헌법 개정의 마지막 단계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5차 개헌 때부터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뭐 이렇게 제안하고 공고하고 의결하고 국민투표하고 이렇게만 쭉 지나가는 게 아니라 1972년 헌법은 특이하게 헌법 개정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안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이 제안하는 경우 달랐어요. 이건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여기는 통일일체 국민회의가 확정하는 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는 것도 매우 큰 특징입니다. 자, 표가 지금 화면에 한 번에 안 나와가지고 좀 보기가 그래요. 여러분 책으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차 개헌에서 뭐 등등등등 2차 개헌에서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는 요거죠. 국민 발언권이 있었다. 국민 발언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2차에서 6차까지 있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자, 제3공화국 헌법 넘어갈게요.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뭐가 특징입니까? 대통령이 제안권이 없었던 시절이라는 거. 그죠?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때 5차 개헌 때부터 3공화국 5차 개헌 때부터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투표 제도가 들어왔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1972년 헌법입니다. 1972년 헌법은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국회에서 제안하는데 제적 3분의 1만 있으면 되냐? 아니, 과반수로 이때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대통령이 공고하는데 20일만 하면 충분하게끔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헌법 개정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안하면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국회의원이 제안하면은 통일일체 국민회의가 확정하는 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는 게 매우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5공화국 헌법 1980년 헌법 8차 개헌이죠. 자, 8차 개헌에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왔어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하고 중임 허용으로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그때는 제안 당시 대통령은
그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효력 제한 규정이 이때 생겼다는 겁니다. 자, 현행헌법은 8차 개헌과 내용이 똑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 개정의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정법상의 한계, 즉 헌법 규정에 뭐뭐는 개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느냐? 현행헌법에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어요. 언제부터 언제? 2차에서 4차까지. 그래서 이거 실정법상의 한계는 개정 금지 조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에서 4차까지 있었으니까 이사금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뭘 개정하지 말라고 했느냐? 요 세 가지입니다.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절대로 앞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이런 명문의 규정이 헌법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954년 헌법 2차 개헌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자, 제1조. 지금의 제1조 1항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지금의 1조 2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2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요 내용과 요 내용. 그리고 7조의 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그리고 영토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사항. 중대사항은 자, 국회와 가결을 거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에 부해서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정금지 조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98조 6항에 제1조, 2조, 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앞에서 봤던 이 세 가지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요게 바로 개정금지 조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개정금지 조항은 5차 개헌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하고 지금까지도 뭐뭐는 개폐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정법상으로는 지금은 없어요. 자, 그리고 128조 2항이 있는데 여기 있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직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헌법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너는 출마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지 이게 개정금지 조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헌법의 개별 조항에 대한 유연심사입니다. 자, 헌법의 개별 조항에 대한 유연심사가 가능하느냐? 자, 헌법 29조 2항 때문에 나오는 논의죠. 헌법 29조 2항이 자, 군인, 경찰 공무원, 군무원 등에 대해서는 자, 이중배상을 못 받게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완전 악법 중에 악법인데 이게 법률에 들어있었으면 이미 진작에 헌법재판소가 유형결정으로 없애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필 헌법 29조 2항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헌법의 개별 조항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하위 규범을 무효로 막 유형 결정해서 무효로 만들 수는 있는데 헌법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무효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헌법 개정의 한계를 무시하고 개정된 헌법의 개별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29조 2항이 그런 경우죠. 국가배상 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이 29조 2항입니다. 이중배상 금지 조항. 근데 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심판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다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도 안 되고 헌법소원 심판도 모두 불가능하다는 거 결론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위헌법률 심판이 안 되는 이유는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법률인데 헌법을 들고 오면 대상이 아니죠. 법률보다 그 위에 있는 헌법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인데 헌법의 개별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라기보다는 국민이 내린 결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상이 다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 29조 2항의 유연심사가 어떻게 되느냐?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자, 심판 대상 헌법 29조 2항이죠. 헌법 29조 2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보상만 받고 끝나고 나머지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뭐 대통령령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무려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악법이죠. 이 부분인데 어쨌든 결론은 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1번 헌법의 개별 규정은 위헌법률 심판에 의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헌재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도 똑같죠. 이게 위헌법률 심판이랑 실질이 같은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 이유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들고 와서 안 된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헌법 개별 규정 간에 자,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헌법 29조 1항 국가배상 청구권이 상위의 규범이고 그보다 밑에 있는 헌법 29조 2항은 하위의 규범이니까 이중배상 금지 규정은 국가배상 청구권에 반하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걸 무효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태도죠. 그래서 헌법조문은 분명히 인협적 논리적으로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조문도 있고 덜 중요한 조문도 있고 29조 2항처럼 악법 조항, 말도 안 되는 조문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 효력상의 차등은 없다. 효력상의 차등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줄거진 거 볼게요. 자, 어떤 규정이 헌법 핵, 즉 헌법 제정 규범으로서 상위 규범, 같은 말이에요 다. 헌법 제정할 때부터 있었던 규정, 29조 1항 같은 거. 요거는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헌법의 핵심 아니냐. 그래서
상위 규범 아니겠느냐? 같은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 개정 규범으로서 자, 하위 규범인지, 즉 헌법의 핵심도 아니고 29조 2항은 유신헌법으로 헌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추가된 개정 규범에 불과하고, 따라서 처음부터 있었던 29조 1항에 비해서는 하위 규범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위 규범이 효력이 훨씬 더 강하니까 얘에 위반되는 얘는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 대답은 그런 거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입니다. 가능하지 않다. 결론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줄거진 거 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헌법 제정권, 헌법 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 개정 한계론은 그 자체로서는 이론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헌법 제정을 헌법 제정권과 헌법 개정권 구별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또 이것도 국민이 하는 거고 이것도 국민이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구별하자는 이론은 있습니다. 뭐 나름 타당하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 헌법 개정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더욱더 확실히 타당합니다. 헌법 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대한민국을 뭐 무슨 뭐 왕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등등등등, 빈부격차가 매우 심해도 자유방임으로 그대로 놔두겠다 뭐 등등등, 그렇게까지 막 바꿀 수는 없어요.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다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론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겠지만은 헌법재판소가 그런 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29조 2항을 유연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이런 이론의 이론적 타당성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 규정 29조 2항에 대해서 유연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있다 하면 틀리죠.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다예요. 그 다음 3번 아까도 얘기했죠. 현재법 68조 1항에 의한 헌법 손실판도 불가능하다.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국민의 결단이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저항권을 보도록 할게요. 저항권은 시민중 불복종 운동하고 비교를 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항권 뭐 헌법을 지키려는 거고, 시민 불복종은 뭐 마음에 안 드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거가 되겠는데, 자, 행사 요건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자, 저항권은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 즉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침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충성, 즉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도저히 헌법 질서를 회복할 수 없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게 저항권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은요, 이때는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다른 수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보충성을 요하지 않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시민 불복종은 폭력을 쓰면 무조건 처벌이 됩니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권은 그 본질상 폭력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도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3.1운동 때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만세운동 했지만 나중에는 일본 놈들 막 일본 경찰들 뭐 좀 몇 명 때려 죽이고 뭐 했다. 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항권이라는 것 자체가. 뭐 프랑스 혁명 뭐 다 마찬가지죠. 자, 다 그렇게 저항권은 폭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4.19, 5.18, 6월 항쟁 다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저항권입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 여부입니다. 자, 헌법이 명문으로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항권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안 써 있어요.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저항권,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전문에서 대표적인 저항권의 행사로 인정되고 있는 4.19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는 이 전문이 저항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자, 대법원은 옛날 판례여서 뭐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결정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대법원은 저항권을 인정할 수 없답니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항권이 실정법이 없고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우리가 재판규범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데서 대법원의 입장은 저항권을 부정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을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결국 여러 가지 사건들을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판례 국회법 소정에 협의 없는 개의 시간의 변경과 회의를 통제하지 아니한 입법 과정에 하자. 날치기 통과죠. 입법 과정에 하자. 이 날치기 통과가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아니한다. 결론 확실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항권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날치기 통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합법적인 구제 수단을 통해서 구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권한쟁의 심판이죠. 이런 걸 통해서 법안에 대한 심의 표현권을 침해했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저항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권은 공권력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이 공권력에 대해서 폭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폭력, 비폭력도 가능하지만 폭력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도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 수호 제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하지만 폭력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쉽게 인정해주면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맨날 화염병 날아다니고 뭐 난리가 나겠죠. 따라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 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을 때 그때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 요건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되는 거지 정치, 사회, 경제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즉 적극적인 목적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현상 유지, 현재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에서만 그쳐야 된다.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역대헌법의 제정 개정 과정 주요 특징, 즉 헌정사를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48년 헌법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1948년 헌법이라는 용어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재헌헌법이라는 용어로 종종 나오기도 하고 아주 가끔씩 건국헌법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 개가 다 똑같은 거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주요 특징 넘어가서 볼게요. 양가로 이번 주요 특징입니다. 자, 정부 형제, 대통령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 헌법을 만들 때 당시에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매우 강했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로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나중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계속해서 막 주장하고 하는 바람에 급하게 대통령제로 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법에도 지금까지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국회는 이제 단원제로 구성이 됐고요. 자, 대통령과 부통령은 각각 국회에서 따로따로 간접적으로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따로따로 간접 선거로 뽑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임기 4년이고 1차에 한해서 중임이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처럼 4년하고 한 번 더 4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원이 있었는데 지금의 국무회의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의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에 불과하지만 이 당시 있었던 국무원은 의결기관이라는 거 매우 강력한 기관이죠. 자, 그리고 현행헌법과 똑같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대신에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위원회가 위헌범죄 심사, 그 탄핵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었고요. 자,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은 웬만한 기업들도 다 국유화시킬 수 있게끔 그런 규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성향이 매우 강했구나 정도까지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개헌입니다. 자, 1차 개헌은 1952년 헌법이라고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이승만의 집권 연장을 위한 거죠. 그래서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발췌 개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군대로 국회를 포위한 상태에서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과 국회가 내놓은 개헌안을 적당히 발췌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고 싶습니다. 제안을 하면은 공고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헌법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제안한 건 이건데 통과시킨 건 엉뚱하게 짬뽕을 해서 딴 걸로 통과가 됐네. 그래서 공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군대로 국회를 포위해서 강압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토론 절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위헌이 됩니다. 자, 몇 차 개헌은 어떤 점이 위헌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주요 특징입니다. 국회를 양원제로 바꿨습니다. 즉 국회 개헌안, 국회 다수당이 야당인데 여기서 제안했던 안을 발췌해서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는 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참여연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원제로 운영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요구했던 거, 정부에서 요구했던 것도 집어넣습니다. 발췌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국수원제, 직선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도 야당이 요구하는 걸 좀 들어줘서 국무총리의 권한을 좀 세게 만드는 식으로 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역시 국회에서 의원내각제를 처음에 만들려고 개헌안을 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발췌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내각 불신임 의결권과 유사한 제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민의원이 국회죠. 자, 국회가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하면 국무원이 총사직하는 국무원 불신임 제도. 자, 한 명 한 명 찝어서 넣어다가 이게 아니라 다 나가는 거죠.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원 연대 책임제를 이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차 개헌입니다. 1954년 헌법이죠. 자, 4+4 8년 하고 나니까 더 하고 싶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 이 헌법 시행 당시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영구집권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2차 개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적 3분의 2가 안 됐기 때문에 원래 부결됐는데 반올림한다는 식으로 4.4.5입을 이유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4.4.5입 개헌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따라서 제적 3분의 2가 안 됐기 때문에 부결된 건데 이걸 번복해서 다시 통과된 걸로 말장난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위헌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요 특징. 초대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해먹는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이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개헌에서 국무총리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제도가 우리 헌정사상 폐지된 게 유일하게 2차 개헌입니다. 국무총리 제도가 폐지되고, 자, 대통령의 권리 시에는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너무 많아요.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자, 죽으면 어떡할 것이냐, 뭐 선거를 새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그거에 대비해서 부통령을 만들긴 한 거지만은 확실하게 헌법에 집어넣자. 그래서 이제 이기붕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붕의 경쟁자인 국무총리 제도는 아예 없애버리고 대통령의 권리 시에는 이기붕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하겠다라는 내용이 헌법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자, 국무위원에 대해서 아까 봤다시피 연대 책임제가 규정되어 있었죠. 국무원 다 나가 이게 있었죠. 근데 이제는 딱딱 한 명씩 집어서만 내보낼 수 있는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말로 국무원 연대 책임제가 폐지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때 지금의 군사법원이죠. 그 당시에는 군법회의라고 불렀는데, 자, 이런 군법회의 특별법원의 헌법적 근거가 헌법에 들어간 게 2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자, 2차 개헌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이때 경제체제가 우리 1948년 헌법은 사회주의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했죠. 그게 드디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바뀌게 된 것도 2차 개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민투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자,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 거쳐라는 건 언제 들어왔다고요? 5차 개헌. 하지만 국민투표 제도 자체는 이미 2차 때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까 우리 봤었죠? 주권의 제약, 영토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가결을 거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게 처음으로 2차 때 들어와서 2차 때부터 4차까지 존재했습니다. 자, 2사 금지, 2차에서 4차까지 개정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 금지 조항의 대상이 국민투표 제도였죠.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차에서 4차. 동그라미 7번 볼게요. 자, 국민 반환 제도도 있었네요. 국민 반환 이후 2차에서 6차까지 있었죠. 이런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차 개헌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차 개헌 볼게요. 1960년 헌법입니다. 4.19 혁명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헌법이 되는 부분이죠. 자, 주요 특징입니다. 정부 형태가 이때 최초로 우리나라가 2공화국 헌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의원 내각제를 취합니다. 의원 내각제를 이제 드디어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의례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좀 명예직에 불과하고 행정부 수반은 국무총리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이 있고요. 반대로 국무원의 민의원에 대한 해산권이 있습니다. 즉, 민의원은 자, 국무원 다 나가 불신임 결의권. 이거 뭐 의원 내각제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의원 내각제니까 자,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다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내각 불신임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반대로 행정부 입장에서도 국무원에서도 자, 민의원을 해산시킬 수 있는 국회 해산권을 줘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우 쪼잔한 시험 문제에서는 대통령에게 민의원 해산권이 규정되었다. 틀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대통령이든 뭐든 크게 상관이 없는 게 대통령으로 돼 있는 나라들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총리가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반드시 거의 따르게끔 돼 있어서 사실 총리의 권한이나 마찬가지예요. 형식상으로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돼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 그 당시 헌법에는 그냥 아예 국무원의 권한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에서는 빼고 있었어요. 매우 지엽적으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회는 양원제로는 이미 1차 개헌 때부터 들어왔는데 실제 참여연 선거는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국회 참여연 선거에 대해서 양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도 5년인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니죠. 국무원은 대통령 아예 빠집니다. 국무원은 누구로 이루어지는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48년 헌법 국무원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국무회의, 당연히 국무회의 의장, 국무원의 의장, 당연히 대통령이 들어갔죠. 근데 20하고 헌법은 의원 내각제다 보니까 대통령은 국무원에서도 아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헌법 기관으로 중앙선관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차 개헌의 특징, 20하고 헌법의 특징은 1공화국에 대한 반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 결과 2공화국이 들어섰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중앙선관위를 헌법에다 집어넣습니다. 각급 선관위는 5차 개헌 때 들어왔으니까 구별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이거 대통령 똘마니 둘러만 안 치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이거는 선거로 뽑겠다. 다만 선거인단은 국민 모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관들이 선거인단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만드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설치를 준비하는 동안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 실제 설치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1공화국에 대한 반성에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겠다. 대신 신분은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대통령 눈치만 보고 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차원에서 직업공무원 제도가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공화국 때 역시 마음에 안 드는 정당들 막 강제로 해산시키고, 그리고 막 그 당수는
마음대로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성에서 정당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국가가 보호해주겠다. 특히 뭐 이걸 들여봤어요. 그래서 위원정당은 해산이 되는데 누구만이 해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만이 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더 이상 대통령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정당 해산 제도도 이때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48년 헌법 때부터 있었던 지방자치제도가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해서 멈추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직선제로 직접 주민들이 뽑는다. 이런 내용까지도 들어간 게 20하고 헌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차 개헌입니다. 1960년 헌법. 자, 1960년 헌법 3차 개헌이든 4차 개헌이든 둘 다 1960년 헌법이고 내용은 99.9%가 똑같습니다. 살짝 차이가 나는 거는 붙이기 살짝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1960년 헌법이다 하면은 3차 개헌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4차 개헌은 그죠? 뭐 4.19 혁명 시대에는 발포 명령자들 처벌하기 위해서 소급입법, 소급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자, 이거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 아니냐 등등 문제가 될까 봐 헌법에다 직접 소급해도 된다고 집어넣으면 누가 모를 거야. 그래서 이제 헌법 붙이기에다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자, 그다음 1962년 헌법 볼게요. 자, 5차 개헌이죠. 자, 1962년 헌법도 시험에 뭐 자주 나오는 헌법입니다. 자, 5.16 쿠데타 일으키고 그다음에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킨 다음에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자, 4차 개헌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어떻게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국회 제적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헌법이 개정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를 해산시켰네요. 자, 그 당시 있었던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국회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5차 개헌은 역시 유연적인 개헌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자, 의결하고 그래서 이제 헌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뭘로 했느냐? 국회는 해산시켰기 때문에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헌법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해야 된다. 이거는 5차 개헌 때부터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 헌법 4차 개헌 때는 있지도 않았던 국민투표로 갑자기 헌법 개정안을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유연이에요. 유연. 그래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또 그 당시 헌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했다는 점, 이런 점이 유연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의원내각제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돌려놨고요. 자, 양원제에서 다시 단원제로 돌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헌법 전문을 최초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이 뭐 2차 개헌에서 개정되었다, 뭐 3차 개헌에서 개정되었다 다 틀리는 지문이에요. 헌법 전문이 최초로 개정된 거는 5차 개헌 때부터입니다. 5차 개헌 때부터. 자, 그다음에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금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감사원 연역 종종 나옵니다. 자, 감사원이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5차 개헌 때. 자, 그다음에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대법관 똑같은 거예요. 용어만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대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이전 헌법에서는 3차 개헌에서는 선거인단, 법관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뽑았죠. 자, 이때는 법관 추천회의를 만들어서 제청하면은 임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천으로 바뀌었다는 거. 선거에서 추천으로 바뀌었다. 그다음 동그라미 6번 헌법재판소 규정에는 있었죠. 그 규정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헌법재판은 누가 할 건데 위헌법률 심사는 그냥 법원이 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하는 겁니다. 자,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게 하겠다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 국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정당 국가화를 지향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정치하고 싶으면 무조건 정당인으로 활동해라. 무소속은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입 후보 자체가 불가능하게끔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자, 국회의원이 당적 이탈이나 당적 변경, 정당 해산 시 이런 경우에는 정당이 없어, 정당을 이탈했어, 정당 없이는 정치하지 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끔 하는 규정이 헌법에 들어가 있었던 게 특징입니다. 자, 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런 좋은 내용도 들어갔고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투표제를 이때 도입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중앙선관위는 3차 개헌, 각급선관위는 5차 개헌 때 들어왔습니다. 자, 그다음 6차 개헌입니다. 6차 개헌 시험에 이제 잘 안 나오는 부분이죠. 박정희가 이제 2번 대통령 하고 나니까 3번째 더 하고 싶어서 3선 가능하도록 이제 바뀌었던 부분이고요. 이것도 유연인 게 이제 날치기로 국회의원이 했다는 점 이런 게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자, 내용은 뭐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게 바꿨구나 정도 이 정도고, 자, 나머지 내용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철자 개헌 유신헌법이죠. 1970년 헌법입니다. 자, 역시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국회가 해산됐습니다. 그리고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한 거죠. 그래서 임기는 6년인데 몇 번까지 할 수 있느냐, 그 중임 제한 조항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게 바꾼 부분이죠. 어쨌든 국회를 해산했기 때문에 역시나 뭐 헌법 개정 절차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주요 특징입니다. 자,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지 않고 이제 간선제로 바꿨다는 거. 그리고 그 기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일주체 국민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자, 연임 제한을 폐지해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국회 해산권이라는 건 뭐 국회에게는 해임 의결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줬기 때문에 그에 관해
관해서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국회 예산권이 주어져 있었는데 사실 뭐 국회 예산권이 훨씬 더 센 거죠. 국회 예산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있었다는 거. 긴급조치권 관련된 판례도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어쨌든 이 당시 있었던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두 가지입니다. 국회 예산권은 국가긴급권은 아니에요. 국가긴급권은 계엄선포권 그리고 긴급조치권 이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긴급조치권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의 주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 지금 현행헌법 72조입니다. 72조 이때 처음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다만 외교 국방 통일이란 말이 없이 그냥 중요정책이로만 돼 있어서 좀 포괄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추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이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통일시대 국민회의에서 이건 뭐 박사모들이니까 무조건 100% 찬성을 해서 다 뽑아줍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자, 국회 국정감사권 헌법에 있던 걸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국회 회기도 단축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했던 그런 상황이죠. 자, 심지어 대통령이 모든 법관을 임명하는 유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당 국가적 경향을 조금 완화시켜서 무소속 출마도 허용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8번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지방의회를 설치하도록 이미 1948년 헌법 때부터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유신헌법에서는 조국 통일시까지 미루겠다라는 내용을 붙이게다 집어넣고 조국 통일이 지금도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방의회를 설치 않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아까도 나왔다시피 헌법연설차 이원화됐던 게 큰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어떤 기관이냐? 자,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선출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자,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확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 가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980년 헌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역시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전두환이 이제 역시 뭐 비상계엄 선포하고 뭐 국회 해산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던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뭐 당연히 뭐 쿠데타니까 뭐 유연인 그런 헌법 개정이 되는데 자, 주요 특징을 볼게요. 자, 대통령은 여전히 간선제입니다. 다만 이름이 바뀌었네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그리고 여전히 국회에게 국회 의결권을 주고 대신 대통령은 국회 예산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권과 함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긴급조치권을 이름만 바꿨습니다. 비상조치권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헌법에 없던 국회 국정조사권을 처음으로 헌법에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조 조항을 신설했네요. 그래서 이제 정당에도 우리가 돈을 좀 줄게. 그리고 비례대표도 실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런 규정들이 들어왔고요. 자, 128조 2항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죠. 거기 이제 이때 만들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후국민 보호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제후국민은 뭐 국가의 뭐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재국민 보호 의무 규정은 의무 조항은 두 개가 비슷한데 의무자가 있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재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강하게 규정한 것은 현행헌법 구차헌법입니다. 자, 재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규정한 거 그게 8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의무가 있냐 없냐 가지고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가 8차고 언제가 9차인지. 그다음에 전통문화 계승발전 조항 현행헌법 제9조가 이때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현행헌법이죠. 현행헌법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만 봅니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의 결과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게 현행헌법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뭐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고 뭐 등등등등 국민이 투쟁에서 승리하면은 그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헌적으로 개헌이 됐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주요 특징입니다. 대통령 간선제에서 다시 직선제로 바뀌었죠. 이제 5년 단임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권이 1972년 헌법에서 삭제가 됐는데 그걸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해서 이제 기존에는 뭐 1개 또는 2개 기관에서 나눠서 하고 있던 걸 헌법재판소 안에다 다 몰아줬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 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군인들이 하도 쿠데타를 일으키다 보니까 현행헌법에서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그래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으로 헌법에다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기본권 비교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